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용인지역 인문학 특강을 맡은 김면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강의 주제는 용인의 3대 독립운동 가문과 3대 친일파 가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되돌아보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근 반세기 동안 국권을 잃고 국토가 유린되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항거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부와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용인에도 일제 침탈의 절망 속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3대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자랑스러운 가문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나라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제에 협력해 자신의 이권을 챙긴 3대 친일파 가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서 동시대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용인 땅에서 벌어진 3대 독립운동 가문과 3대의 친일파 가문의 행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3대 독립운동 가문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능리의 오인수 의병장과 그의 아들 오광선 장군 일가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투쟁에 앞장섰던 오인수 의병장이 일대이고 중국에 망명하여 만주를 무대로 항일투쟁을 벌인 오인수 의병장의 아들 오광선 장군과 그의 부인이 이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항일운동을 전개한 오광선 장군의 두 딸인 오희영, 오희옥 자매와 큰 사위가 3대입니다. 의병으로 활동했던 오인수는 1867년 원산면 중능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인수는 명포수로 이름을 날렸는데 18살 때부터 사냥을 시작해서 용인, 안성, 그리고 여주 일대까지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여름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 강원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특히 인근 포수들의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포계에서 매년 1등을 차지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사냥 솜씨가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걸기한 정원욱이라는 의병장과 함께 용인, 안성, 죽산, 이천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오인수는 안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정철아 의병장과 합세해서 중군장으로서 안성 매봉제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밤낮을 교전했지만 일본군 화력에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산속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야음을 틈타 집 근처로 잠입했지만 송병준의 아들 송종원이 이끄는 토벌대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오인수는 약 7개월간의 모진 고문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년간 복역하다가 1913년 12월 출감했습니다. 이후 그는 1920년 만주 시근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그의 아들 오광선을 찾아가 만주에 살다가 1935년 67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오광선은 아버지가 의병 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위태로운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독립운동가 여준 선생이 원산면에 설립한 사막학교를 다니며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됩니다. 1913년
아버지가 추록하자 이동면 화산리에 사는 정정산이라는 여성과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는 17살이었고 신부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1915년에는 서울로 올라가 삼동 청년학원에 다니게 되는데요. 이 학교는 국내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의 회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삼동 청년학원이 폐교되자 오광선은 1917년 중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여준 선생이 교장으로 취임한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 독립군 훈련을 받게 되죠. 사실 이때까지 쓰던 이름은 오광선이 아닌 오성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광복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광복의 광자와 조선의 선자를 따서 광선, 즉 오광선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1918년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여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 부임해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에는 홍범도, 이청천, 김좌진 장군이 독립군들을 통합해 만든 대한독립군단의 지휘관으로 발탁돼 중대장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 참변으로 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오광선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성공합니다. (1930년에는) 총사령관 이청천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이 결성되자 오광선은 의용군 중대장으로서 한중연합군을 편성해 항일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1934년에는 백범 김구가 장개석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군관학교 내에 한인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자 오광선은 이곳에서 교관으로 임명돼 광복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1936년에는 일본 관동군 요인을 암살하라는 백범 김구의 지령을 받고 북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추록하자마자 다시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는 광복군을 대한민국 정규군으로 키우기 위해 광복군 국내지대 사령관을 맡았지만 미군정의 반대로 무산되자 1946년 광복 청년회를 만들었습니다. 1948년 6.4 8기로 특별과정의 훈련을 마치고 대령으로 임관하여 국방부 연락장교 등을 역임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1957년 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오광선 장군은 1967년 73세의 나이로 서울 이문동 단카세방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광선 장군의 부인 정정산 여사도 여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독립군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정정산 여사는 1900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에서 태어나 14살에 원산면 중릉리에 사는 17살 오광선과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 오광선이 1915년 독립운동을 위해 서간도로 망명하자 4년 후인 1920년 남은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인 오광선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과 독립군 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화전을 일구고 옥수수와 조를 재배하며 독립군들을 돕게 됩니다. 정정산이라는 이름도 정현숙으로 바꾸게 됩니다. 남편이 자유시 참변 이후 북만주 앵묵현으로 옮겨 독립군 학교를 세우게 되자 가족도 함께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2녀 1남, 3남매를 낳았고
하루에 쌀 12가마씩 밥을 지어 독립군들을 먹이는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만주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35년 이후에는 중국 남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와 함께 1941년 한국혁명 여성동맹을 결성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1944년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가입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게 됩니다. 정연숙 여사는 오광선 장군과 서울 이문동 단칸 새방에서 살다가 1967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원산면 중릉리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다가 1992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연숙 여사는 가족들 중 가장 늦은 1995년에 이르러서야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심사위원이었던 남편 오광선 장군이 한 집에서 많은 훈장을 받으면 안 된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8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263번지 정연숙 여사의 생가에 기념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표지석은 정연숙 여사 서거 30주년을 기념하여 용인문화원과 부설 용인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용인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곳은 정연숙 여사가 태어나서 오광선 장군과 결혼하기 전인 14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입니다. 생가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후손인 정인호 씨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광선 장군의 큰딸 오희영도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임시정부가 남경을 떠나 류저우에 정착하자 한국광복 진선청년공작대에 가입하게 됩니다. 진선청년공작대는 1938년 11월 중국 충칭에서 결성되었는데 전투에 나가기 어려운 여성과 어린이들이 합창,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항일 의지를 고취시키는 단체였습니다. 3.1절 기념 공연과 위로금 모금 공연 등 수많은 공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대일 항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후 진선청년공작대는 군사특파단과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거쳐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에 편입됩니다. 오희영은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하고 여군으로 입대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42년 4월에는 일본군 군사기밀 탐지와 일본군에 대한 게릴라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중경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로 근무지를 옮겨 김구 주석의 사무실 비서 겸 선전부 선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김구 주석의 경호 업무를 맡고 있던 신송식과 결혼해 부부 광복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오희영은 한국 독립당에도 가입하여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오광선 장군의 막내딸 오희옥도 언니 오희영과 함께 한국 광복 진선 청년공작대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1944년에는 언니와 함께 한국 독립당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로써 어머니 정연숙, 언니 오희영, 막내 오희옥, 세 모녀가 모두 한국 독립당 여성당원으로 활동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어 가족과 함께 귀국한 막내 오희옥은 1954년 수원 매산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991년 서울 홍제동 고운초등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였습니다. 약 37년 동안 교직에 종사했던 셈입니다. 2018년 3월 1일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에 용인시와 시민들의 기부로 독립유공자의 집을 마련하여 중곤식을 가졌습니다. 오희용 여사는 현재 오광선 장군의
3대 독립운동가 6명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오인수 의병장을 비롯하여 아들 오광선 장군 부부, 그리고 손녀인 오희영, 오희용 여사까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전개한 원산면 중릉리 해주 오씨 가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들과는 정반대로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친일 행각을 벌인 3대 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친일 매국노 하면 대표적 인물은 단연 이완용입니다. 그런데 이완용 못지않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뜬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송병준입니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과 1910년 국권 침탈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을 주도한 일로 친일파의 대명사로 기억됩니다. 반면 송병준은 대중을 상대로 열렬한 활동으로 여론을 조성하면서 일제강점에 필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조선인을 대상으로 친일 조직을 만들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일제병탄의 공로가 결코 이완용에게 뒤지지 않는데도 역사는 친일파 이완용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병준은 친일파 양성책에 가장 적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일을 통해 출세한 입지 전적의 인물로 구한말 대한제국 농상공부 대신과 내부 대신, 즉 오늘날로 말하면 농상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1910년 친일단체인 일진의 총재 자격으로 한일병합에 적극 앞장선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특히 1907년 고종을 협박하여 황제직에서 물러나게 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일본 왕실로부터 백작자기와 은사금을 받았고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고문과 왕실 및 국유재산조사국 운영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송병준이 1925년 사망하자 귀족 자기와 재산은 아들 송종원에게 습작 상속되었습니다. 송종원은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면서 조선농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속받은 전국 각지의 송병준 토지를 관리하며 용인군 양지면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세도가로 행세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소개할 팔괭 이루비 글씨를 쓴 장본인이 바로 아들 송종원입니다. 그리고 송병준의 손자인 송재구는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을 나온 뒤 1930년대에 홋카이도에서 땅을 불화받아 조선 목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용인군 양지면장을 지내면서 일제에 부역한 친일 인물입니다. 이로써 3대가 친일 행각을 벌인 용인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송병준 일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준입니다. 송병준은 철종 때인 1858년 함경도 장진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진군에서 송리라는 벼슬을 하던 송문수였고 어머니는 덕산 홍씨라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송병준의 본관이 은진으로 우암 송시열의 후예로 알려져 있지만 족보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한말 정치평론가인 황연의 매천야록은 출세를 위해 족보를 조작한 함경도인들을 거론하면서 송병준도 은진 송씨에 붙어 송시열의 후예 행세를 했는데 여러 송씨들이 도리어 따라붙었다라고 했습니다. 송병준은 송씨뿐 아니라 민씨 가문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처가이자 고종의 처가인 여흥 민씨도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훗날 을사늑약의 붕괴에 순국한 민영환의 집에서 식객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소년 시절 민영환과 인연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뒤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13살인 1871년
묵과의 급제에 관료의 길에 들어선 송병주는 1872년에 훈련원 판관, 1874년에 지금의 합동참모본부 직원과 유사한 5위 도총부 도사, 1875년에 검사와 비슷한 사원부 감찰 등에 임명됐습니다. 그가 일본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압으로 시장 개방을 하게 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송병주는 당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오는 일본 측 일행을 환영하는 간접 수행원을 맡았고, 이때 일본의 대표적인 실업가 오쿠라 기야치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쿠라는 메이지 유신 때 무기를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남겼던 군납업자였습니다. 이때의 친분으로 1877년에 오쿠라는 송병준을 앞세워 부산에서 고리대금업과 무역을 겸하는 부산 상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1882년 부산 상관은 군중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개항장을 중심으로 심한 횡포를 부렸던 일본 상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송병주는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수신사 박영효의 도움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송병주는 어느덧 일본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박영효,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하자 송병주는 이들을 암살하라는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송병주는 김옥균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인품에 매료되었고 오히려 동지가 되어 귀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투옥되었으나 민영환의 주선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송병주는 민씨 일가의 척족으로서 민비의 총애를 받아 흥해 군수, 양지 현감, 은진 군수 등 지방 수령을 지내게 됩니다. 당시 묵과 출신인 송병준이 수령을 지냈다는 것은 곧 출세기를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김홍진 내각이 들어서자 민씨 세력으로 지목된 송병준에게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송병준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노다 헤이지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야마구치현에서 양잠 전습소를 열어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10여 년 동안 송병주는 일본 고위층과 교류하며 생활하다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통역관 자격으로 귀국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친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전쟁통에 군납 상인으로도 활동했는데 부산 상관 때도 그렇고 그에게 친일은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자 송병주는 일본군을 배경으로 정치 활동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유신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일진회로 계층했고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도우면서 친일 세력의 저변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여성을 내세워 청화정이라는 요리집을 열었는데 이곳에서 정계 및 종교계 인사들을 친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일본인과 일진의 간부들의 미래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진회는 1904년 겨울부터 외교권 이양을 외치며 을사늑약에 필요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을사늑약이 성사된 뒤에는 송병준이 농상 공부 대신으로 발탁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을사늑약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때는 칼을 찬 채 어전회의에 들어가 고종에게 황제직위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압박으로 고종이 황제권을 내려놓게 되자 송병주는 내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사살됩니다. 이때 송병주는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연방으로 묶는 한일 합방론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송병주는 이완용과 나라 팔아먹기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1910년 마침내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송병준에게 자작과 백작자기를 내리고 은사금에 홋카이도 땅도 선물로 주게 됩니다. 1925년 송병준이 사망하자 다이쇼 천황은 포도주 13병을 하사했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송병준이 용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889년 송병준이 양지 현감으로 부임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양지면 추계리에 99칸이나 되는 저택을 짓고 아들과 손자까지 대를 이뤄 살았기 때문에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있고 지역민을 통해 전해오는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그가 살던 저택 동편에 조성해 놓은 영화지와 양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된 팔괭 이루비입니다. 영화지는 지금은 사라진 99칸 저택에 부속된 조경시설로 조성되던 당시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경적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된 팔괭 이루비는 송병준의 아들 송중원이 1941년 양지초등학교 운동장에 직접 써서 세운 비석으로 1935년 일제가 대동아 공영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구호입니다. 즉, 팔괭 이루라는 말은 팔방의 세계, 전 세계가 천황의 집이라는 뜻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 신질서를 구축한다는 군국주의 이념을 표방한 용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병준과 그의 일가가 용인에 남겨놓은 흔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준은 양지 현감으로 부임하자마자 추계리의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송병준 별전은 고종이 하사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병준이 1889년 건축한 99칸의 별전은 임야 25만 평에 둘러싸여 있으며 조선시대 전통가옥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송병준이 일진회장을 역임하면서부터 일진의 본거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용인과 이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 의병들의 친일파 처단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의병들은 1907년 8월 송병준 별저를 습격하여 일진의 지회장인 심의역을 타살하기도 했으며 의병과의 교전으로 일본군 다수가 사상하였다고 합니다. 의병의 공격으로 송병준과 일진의 회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저택에 50명의 일본군이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지면 일대 의병들은 1908년까지 약 300명 정도의 규모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송병준 별전은 광복이 되자 송병준 후손들이 떠나고 폐가로 방치되다가 6.25 전쟁 때에는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상위 군인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정량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서울 영락교회 정희숙 권사가 매입하여 기독교 수양관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뒤쪽의 상기슭에 낙원 베델교회가 당시에 지어졌습니다. 정희숙 권사의 남편은 선우 영빈으로 고향이 평안 낙원동이라서 낙원 베델이라 하였고, 그가 지은 종로 2가의 빌딩도 낙원 빌딩입니다. 현재는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센터 엑츠 2구 비전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택에서 금박산 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1989년 11월에 개관한 한국 기독교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이곳도 정희숙 권사가 헌납한 10만 평 부지에 조성된 것이라 합니다. 오늘날 송병준 저택은 모두 헐리고 온누리 선교재단에서 종교시설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저택 동쪽에 조성된 정원 영화지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당시 송병준의 별전은
봄, 가을이면 인근 학교의 소풍 장소가 되고 지방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왔었다고 합니다. 꽃이 물에 비친다는 뜻의 영화지는 송병준 별저 진입로 우측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병준이 양지 현감으로 부임하면서 99칸 별저를 지을 때 영화지도 함께 조성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영화지에는 당시에 식재된 고목들이 일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선과 목가에 지어졌던 정자의 초석과 함께 전체적인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민간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이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충청도 지방의 일부 고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경기도 일원에는 능원이나 묘원 외에 이렇다 할 민간 정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화지는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방의 민간 정원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영화지에 100년 정도 된 금송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은 백제의 무령왕과 왕비의 관제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일본 나무입니다. 금송은 소나무처럼 침엽수에 해당하는 상록수이지만 소나무와는 촌수를 세기도 어려운 먼 친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곳에도 없고 오직 일본 열도에서만 자라고 키가 수십 미터까지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앞들에 일제강점기 때 심어진 세 그루의 금송이 자라고 있는데 수령이 80년이라고 하니 100년 된 영화지의 금송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총독부로부터 감사의 선물로 받았거나 일본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직접 옮겨 심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화지가 세인들의 무관심 속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사유지인 관계로 주변 지역의 개발과 함께 당장이라도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시급히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정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전통 정원의 원형을 살려 정비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준과 그의 아들 송중원이 일제시대에 누린 특권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여선의 간이역을 송병준의 집 근처에 개설한 경우입니다. 일제시대에 수원에서 여주를 오가는 산업 수탈용 횡단철도로 수여선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강원 내륙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여주 이천 방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수송할 목적으로 총 길이 73.3km의 수원, 여주 간 협계 열차를 1931년 12월 1일 개통하였습니다. 특히 종점을 여주로 잡은 이유는 남한강 수로 운송과의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여주 하항에서 강원도 원주군 불원면 흥오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간에 하루 4회 왕복으로 운행하는 기선을 통해 영서지방의 임선물과 교역품을 수여선에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를 수원까지 운반하고 수인선으로 연결하여 인천까지 가서 배편으로 일본에 수송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여선역은 출발지 수원역부터 도착지 여주역까지 21개의 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병준의 저택에서 가까운 곳에 추계역이라는 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역에 건물도 없는 간이역 형태인데 순전히 송병준의 저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수여선이 개통한 것은 송병준이 죽은 후이지만 송병준의 명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백작의 자귀도 아들 송중원에게 승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백작은 일본인 총독과 일제의 고위 관료들도 특별 예우를 대할 정도로 그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더구나 추계리 송병준의 저택에는
그가 농상공부 대신으로 재직하던 1907년 이래 일본 헌병이 언제나 상주하여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여선의 축의 간이역은 송병준, 송종원이 백작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된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 조선인 한 집을 위해 비록 간이역 형태이긴 하지만 면 소재지인 양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추계역을 설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예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는 일제시대의 전기관을 살펴보았을 때 추계역이 유일했습니다. 2008년 8월 양지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하던 중 송병준 선정비와 그의 아들 송종원 영세 기념비가 땅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학교 운동장 벤치로 사용하던 돌덩이가 일제강점기 일본의 대동아 공영과 조선인의 황국시민화를 위해 내세우던 팔갱 이루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팔갱 이루비는 아들 송종원이 쓴 것으로 해방 이후 전국에서 처음 발견된 비석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종삼이 백작, 야전종원 근서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야전종원은 송종원의 창시명입니다. 돌의 측면에는 개교 30년 기념, 소화 16년 9월 1일, 동창회 후원의 증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화 16년은 1941년 양지초등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동창회 후원회가 비석을 기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 양지 현감을 지냈던 송병준의 아들 송종원이 양지초등학교의 모태가 되는 사립취양학교 설립 과정에서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고 1921년 6년제로 편제가 바뀌면서 부족한 교실을 짓기 위해 후원금 5,000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교 동창회에서 제작하여 세운 것입니다. 양지초등학교는 구한말 대한제국 당시인 1908년 4월 1일 사립취양학교라는 교명으로 설립되어 2008년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양지보통학교 당시에는 각 교실마다 일장기 옆에 이 학교를 세운 송병준 백작의 큼직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부설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발견된 비석은 현감 송병준 선정비이고 또 하나는 백작 송종원 영세 기념비입니다. 이는 송병준 송종원 부자가 학교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고마운 정서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조선 후기에 세워진 지방관료의 선정비나 공덕비는 지극히 관례적이었고 관리의 위험이나 치세를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2022년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친일 상징물 전시관을 개관하고 송종원의 팔갱 이루비와 송병준 부자의 선정비, 영세 기념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갱 이루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유래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일본 신화에는 태초의 조화삼신 중 다카미 무스비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는데 이 다카미 무스비 신은 만물의 생성과 성장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천황이 야마토에 도읍을 세우면서 다카미 무스비의 신의 신의를 빌어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팔갱을 이루로 하겠다라는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무천황의 팔갱 이루의 정신은 야마토 외라는 초기 일본 국가의 건국 이념이 되었고 일본의 역사를 이끄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우리나라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이 고대 일본에 전해져 신화로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세기 한반도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야마토 외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 정립을 위해 조직적으로 즉 가라라고 하는 한반도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최고의 신을 다카미 무스비에서 천주 대신, 즉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 바꾸면서 천주 대신의 황손인 천황의 통치가 천지와 함께 영원하다는 천양 무궁의 신칙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고 일본이 제국주의로 변모하면서 신무천황의 팔갱 이루 이념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한다는 의미로 바뀌었고 일본의 해외 확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해갔습니다. 황국 신민화의 도구로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팔갱 이루의 이념 속에 담겨 있던 고대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미 7세기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팔갱 이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길 승천기입니다. 송병준 일가는 3대가 친일과 매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송병준과 아들 송종원이 함께 등재되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송병준의 손자 송재구는 1937년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양지 면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송병준이 양지 현감으로 5년간 근무한 관청에서 지방 관아의 우두머리가 되어 백작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일제에 부역했던 것입니다. 한편 송병준의 증손자 송도노는 2007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2011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는 해방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그 아픈 흔적과 기억들이 우리 삶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처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일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는 국가 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제 강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들에게 협력한 친일 매국 세력들의 청사는 여전히 우리 역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통해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정치적 상황과 이어진 냉전 시대의 도래, 그리고 6.25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제에 협력했고 그 대가로 호의호식했던 이들은 단죄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대를 이어 사회 지도층에 자리했고 부와 명예를 대대손손 지켜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등 반민족 행위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진정 청산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친일 세력의 입지는 여전히 공고하기만 합니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친일 후손들은 선대가 물려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양분에 힘입어 사회의 주류로 성장한 반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선대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대로 물려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정의가 구현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그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 속에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온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와 사대주의자가 성공의 표상이라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친일 매국노에 대한 단죄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들의 행위를 밝히고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왜 반민족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리고 또 알려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